이번 시간에 설명했듯이 이게 이제 X축이 그 파고, Y축이 그 발생 빈도로 만든 히스토그램인데요. 유입 파고가 이제 3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H 서브 S 혹은 H 서브 3분의 1 이렇게 씁니다. 말 그대로 3번 33%니까 3번 파도 왔을 때 그 중에 제일 큰 놈. 자, 여기 보면은 H 서브 10분의 1이 있죠. 이거는 파도가 10개가 온다면 그 중에 제일 큰 놈, 뭐 이런 거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설계하실 때 이제 그런 말을 들으실 겁니다. 배 같으면 20년에 한 번 올 파도, 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100년 만에 오는 쓰나미, 1000년 만에 오는 태풍. 저게 그 밑에 있는 저 숫자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보통 파의 주기가 7초, 8초라고 하면 100개가 올 때 700초가 걸리겠죠? 700초. 자, 그러면은 1년 동안 1년이 초로 계산이 되죠? 그죠? 그러면은 파도 100개를 그 100분의 1이 아니라 예를 들면 1년에 내가 맞을 최대 파고는 저게 몇 분의 1로 계산이 되겠습니까? 됩니다. 그죠? 1년이 몇 초인지 금방 계산하고 그걸 파도의 주기로 나누면 1년에 나오는 파의 개수가 대충 나오죠. 예를 들면 3만 개라 그러면 H 서브 3만 분의 1 하면 1년 동안 이 해상 조건에서 내가 받을 제일 큰 놈, 뭐 이런 거를 합니다. 배는 그 도망가는 놈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큰 파도를 견딜 필요가 없는데, 말뚝박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그런 놈들은 보통 100년에 한 번 오는 태풍이랑 쓰나미랑 이런 거 다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요. 그게 큰 거 하나, 허리케인 카트리나 같이 그렇게 큰 거 하나, 이게 혹은 저기 우리 그 후쿠시마 원전 같이 그거 옛날 기준 30년 전에 만든 그 기준에 맞춰서 다 제대로 지어진 건데 굉장히 큰 놈이 왔잖아요, 쓰나미가. 그러면 이제 설계 기준이 탁 올라가요. 그래서 요새 해양 플랜트 설계 기준이 200년에 한 번 오는 태풍, 이것도 아니고, 1000년에 한 번, 이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이렇게 괜찮은 바다인데, 보통 파고, 이제 일기예보 보면 파고가 먼바다는 1.5m에서 3m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1000년마다 한 번 올, 1000년에 한 번 올 큰 파고 하면 그 파고가 한 20 몇 미터까지 올라가요. 그거를 견뎌야 되니까, 그 갑판의 위치가 그 파고보다 위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스트럭처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파도가 되게 무섭습니다. 쇠로 막 엄청난 스트럭처를 해도 파도가 와서 쫙 때리면 다 뽀개집니다. 자, 그래서 H 서브 S, 시그니피컨트 그 S, 혹은 3분의 1 해서 유입하고라는 말을 하고요. Hmax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설계하실 때 설계는 가장 안 좋은 조건을 써야 되니까 내가 고려해야 되는 최대 파고가 뭐냐, 이거 갖고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합니다. 보통 배 같으면은 저런 1000분의 1,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그렇습니다. T 서브 1, T 서브 0 이렇게 해서 아까 이전에 보여드렸듯이 그 웨이브 주기도 정말 작은 것까지 다 세느냐, 제로 업크로싱만 세느냐에 따라서 주기가 여러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T1은 mean wave period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C state라는 거는 이 유입하고랑 T1에 주로 지배를 받습니다. C state라는 그 기준을 쓰는데요. 해상 상태를 이게 사실은 랜덤한 거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구획을 나눠서 얼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WMO 기준이 있고요. 다른 기준도 있고 하여튼 스케일이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쓰는 게 두 가지입니다. WMO 스케일이 있고 버퍼트 스케일이 있습니다. WMO 스케일에 보면 C스테이트 0에서부터 9까지 있는데요. 보통 유리같이 잔잔하면 0이고요.
그 부산 항만이나 이런 데까지 가면 날씨 안 좋으면 2까지 올라가고요. 보통 1입니다. 항만이니까 방파제 안쪽이죠. 그 다음에 그 방파제 밖으로 나가면 보통 3에서 4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날씨 좋은 날은 저 먼 바다도 0일 수가 있고 날씨가 무지무지하게 안 좋고 태풍이 오고 있으면 방파제 아니라도 3, 4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학과에서 모바일 하버라는 거를 했는데 이게 부유체 운동을 제어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면 파도가 제일 중요했잖아요. 그러면 모바일 하버가 도대체 어디까지 견뎌줘야 되냐, 시스테이트 어디까지 그 하역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싹 조사를 합니다. 이게 어디 항만에서는 작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 해상 조건을 보면 이제 기상청 같은 데 데이터가 있습니다. 1년에 300일 정도는 시스테이트 3보다 작다. 1년에 340일은 시스테이트 4보다 작다. 그런 식으로 쫙 날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365일 다 하고 싶으면 안 좋은 태풍이 오고 막 그런 때가 있으니까 시스테이트 5, 6을 견뎌야 되는 그런 게 있고, 뭐 1년에 200일 정도만 오퍼레이션 한다 그러면 시스테이트 2로 낮춰도 되는 거고, 보통 시스테이트 3나 4나 뭐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냥 볼 때 시스테이트, 방파제 밖에 잔잔한 바다는 시스테이트 3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랑주의보는 3m 이상, 시스테이트 5. 주의보는 말 그대로 주의예요. 근데 파랑경보는 저것 뜨면 이제 배가 출항을 못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입파고가 6에서 9m면 보통 평균파가 4, 5m고 큰 파는 10m까지도 옵니다. 배가 나가면 안 되겠죠. 파고에서 파전까지 10m라고 하면 이제 우리 3층보다 조금 낮은 파가 막 오는 거죠. 버퍼트 스케일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더 세분화돼 갖고 더 이제 밑으로도 많은데, 정확하게 WMO랑 1대1 매치가 되지는 않지만, 이게 좀 더 자세하게, 구획을 짓기 때문에, 배 운항하는 분들은 요거를 더 선호하십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WMO 스케일에서 시스테이트 3는 여기에 시스테이트 4쯤에 해당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뭐 더글라스 스케일도 있고, 뭐 일본 사람 이름을 딴 여러 가지 스케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아무 말도 안 붙이고 스케일을 말하면 WMO나 버퍼트 둘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양 환경이니까 우리가 뭐 어떤 오션 시스템인데 걔가 어떤 환경에서 해야 된다 할 때 뭐 수심이 어떻다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때 해상 상태가 주로 어떻다, 그 다음에 또 급지일 수도 있으니까 아이스가 있냐 없냐, 혹은 바람의 세기가 어떻다, 온도가 어떻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기본적인 환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이 오션 시스템스 엔지니어링에서는 많이 하는데 다른 데서는 거의 안 하는 게 이 웨이브거든요. 해양파가 그 안에 있는 구조물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건데, 해양파 역학이라는 수업이나 나중에 뭐죠? Engineering Mechanics for Ocean Systems Engineering, 해양 시스템 역학 과목을 들으면 대충 자세한 거는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사인파가 아니고요. 스펙트럼으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랜덤리 오기 때문에 통계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Long-Term Wave Statistics라는 거를 써야 됩니다. 자, 통계라는 거는 오래 데이터를 측정하면 측정할수록 정확해지겠죠. 자, 그러나 이게 랜덤이에요. 그러면 길면 길수록 정확해집니까? 하면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수준의, 그렇다고 뭐 30분 딱 재고 이 바다를 다 알았어 이러면 말이 안 되지만, 어느 수준만 딱 재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앞바다의 해상 상태를 10년씩 잴 필요는 없어요. 한 사이클 돌아서
봄, 여름, 겨울, 가을 해갖고 이렇게 1년만 재면 대충 알 수 있는 거고요. 그거를 떠나서도 롱텀 웨이브 스태티스틱스를 알고, 롱텀 웨이브 스태티스틱스가 뭐냐면 그 해상 상태를 알고 시그니피컨트 웨이브 하이스를 안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그거를 알면 그거 갖고 이제 이 해상 조건을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요런 걸 보여드렸죠? X축이 파고 Y축이 빈도.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주기로 이제 나타내는데 X축을 주기나 혹은 주기분의 1인 주파수로 하고 Y축을 파고에 관련 있는 걸로 바꾼 게 있습니다. 파가 그렇듯이 사인파도 그렇듯이 파가 갖고 움직이는 에너지는 이 앰플리튜드의 제곱에 비례하죠. 파라는 게 그렇듯이. 그래서 Y축이 에너지인데요. 그냥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고 이 X축이 프리퀀시니까 프리퀀시에 델타 F가 있을 거예요. 델타 F에 요거를 곱하면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요게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 덴시티가 되는 그런 Y축을 하나 잡습니다. 그럼 요거는 그 앰플리튜드랑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각 프리퀀시별로 그 해상에서 파들이 어떤 에너지 분포를 갖고 있느냐,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게 웨이브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프리퀀시, 뭐 헤르츠든 그렇게 되고, 뭐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프리퀀시가 0이다, 극단적으로. 그럼 이 파는 뭐죠? 0에 가깝다. 그러면 파장이 무지하게 긴 거죠. 조수 간만의 차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 예, 별 영향 안 줍니다. 그냥 같이 떠서 올라가면 되니까. 파장이 무지하게, 주파수가 무지하게 높다. 파장이 되게 짧은 거죠. 표면에 잔잔하게 있는 이런 것들은 무지하게 그런 거죠. 에너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중간에 파장이 뭐 유의미한 길이를 갖는 그런 것들이 주로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요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에너지가 없는 부분의 파를 내가 견디기 위해서 설계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에너지를, 내 스트럭처에 에너지를 제일 많이 주는 놈을 이제 따져야 되는데, 자, 요게 보통 웨이브 스펙트럼을 저런 식으로 표기하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는 이거 뭐라 그러죠? 이게 가진 스펙트럼이에요. 우리 진동에서 보면, 예, 우리 진동에서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매스가 있고, 댐퍼가 있고, 이게 시간에 따른 리스판스고, 여기에 외력이 랜덤리 막 작용하는 거. 이 기계과들은 뭐 눈 감고 왼손으로도 푸는 그런 문제죠. 아닌가? 근데 요거를 할 때 공진이 어떻게 하면 일어나고 이게 다 뭐 이런 조건에 있는데, 하여튼 스트럭처 사이드는 이거고요. 가진력이 있는 거잖아요. 가진. 웨이브는 가진에 해당하는 거가 되는 거죠. 해양 시스템에 대하면. 떠 있는 물체라고 생각하면. 같은 걸로 RAO라는 거를 그립니다. 요것도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댐퍼가 없으면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게 뭐죠? 무한대로 가는 이런 시스템에서, 예, 댐퍼가 없으면 무한대로 가는 내추럴 프리퀀시가 이렇게 있고, 이런 거를 그려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기계과에서도 리스판스 앰플리튜드 오퍼레이터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약자인 RAO라고 합니다. 댐퍼가 있으면 이게 그렇게 무한대까지는 안 가죠.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똑같습니다. 개념은. 가진 역이 제일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 프리퀀시가 있어요. 이게 시스템의 내추럴 프리퀀시 근처에 오면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멀리 떨어뜨려야 돼요. 그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RAO라는 거를 해석을 하는데, 보통 부유체 운동에서 육자유도 운동이 있으면 히브, 서지 있을 때 각 방향의 모션에 대해서 리스판스 앰플리튜드 오퍼레이터를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계산을 할 수 있고요. 그거를 일단 계산을 해놓으면 바다에 따라서 얘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동해 이거랑 서해 이거랑 남해 이게 다를 거예요. 태평양에 이게 다르고 지점에 따라. 하여튼 이것만 해상 상태를 알고 이거는 그 부유체가 결정이 되면 딱 결정이 되는 거죠. 얘랑 얘를 곱하면 뭐가 나오냐면 리스판스 앰플리튜드 오퍼레이터니까 이게 오퍼레이터예요. 가진 역을 이겨놨을 때 이 오퍼레이터를 통하면 리스판스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히브 리스판스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칩시다. 1.0이죠. 파장이 무한대예요. 그냥 물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 히브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그게 없어요. 그냥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1이죠. 1. 근데 뭐 부유체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됐다고 치고, 이렇게 되면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이지먼스의 값이랑 같은 주파수의 값을 곱해서 저쪽에서 똑같이 이렇게 플롯을 하면 뭐가 이렇게 나오겠는데, 요게 그 바다에서 내 해양 시스템이 보여줄 리스판스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렇게 쓰니까 웨이브 스펙트럼을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피어슨 모스코비치 스펙트럼이 가장 간단하고 여러모로 쓰일 수 있고,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이게 왜 다르냐? 왜 이렇게 종류가 많으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모델이에요, 모델. 수학으로 정의된 모델. 그래서 바다마다 이 모양이 중구난방으로 다를 거예요. 어떤 애는 피키한 애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애는 좀 더 스무스한 애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애는 거의 대칭으로 나오는 애도 있고, 바다마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다 측정해서 하기가 애매하고, 이거를 수식으로 나타나면 좋겠으나, 그러면 너무 불편하니까, 이게 많은 관찰을 통해서 핵심적인 파라미터 하나나 두 개에 의해서 수학 커브를 딱 그릴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고요. 이 피어스 모스코비치 스펙트럼 같으면 fully developed C에서 잘 맞는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파라미터 하나만 넣으면 이걸 그릴 수 있어요. significant wave height을 딱 넣으면 요걸 하나 딱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규먼트를 하나를 갖고 있는 수학 펑션인데 그냥 그릴 수가 있어요. 저거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초기에 설계할 때 바다에 대한 조건 잘 모르고 이럴 때 그냥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fully developed C다. 이게 뭔 소리냐? C가 바다의 파도가,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여러 말들을 하죠. 파도가 왜 생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물고기가 헤엄쳐서 등등등인데, 파도가 왜 생기죠? 파도가 왜 생기죠? 우리 해양파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럽니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아니죠. 뭐죠? 그래비티 웨이브라고 그러죠. 그럼 중력 때문에 우리가 생기냐? 그건 아니죠. 가만히 컵에다 있으면 중력이 있는데 파 안 생기잖아요. 왜 생기죠? 바람 때문에 생기죠. 바람 때문에 뭔가 이렇게 밀려져서 그 자유수면에서 민 워터 레벨보다 이렇게 되면 중력에 의한 복원력이 있어서 바람과 중력의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게 생기는 거죠. 예. 물론 다른 종류의 파도 있습니다.
솔리터리 웨이브 하나가 쫙 가는 거, 그런 거, 쓰나미 같은 거는 어서 막 지진이 일어났거나 산사태가 일어나서 한 번에 팍 임팩트가 왔을 때 쭉 가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해양파는 바람에 의해서 생깁니다. 근데 잔잔한 호수가 있어요. 바람이 안 불어. 그러면은 파도가 없겠죠. 근데 바람이 막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때를 developing이라고 합니다. 바다 윈드 에너지가 이제 파를 만들기 막 시작할 때 그게 있고, 한참 바람이 불어서 뭐 그때는 잔잔하다가 점점점 파고가 높아지고 있겠죠. 그런 게 developing C고, 계속 바람이 불러갖고 더 이상 그 파고가 높아지지는 않고 대충 그 파고의 그 통계적인 파고라든가 이건 유지되지만 그대로 있는 그런 거를 fully developed C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developed 됐는데 바람이 멈췄어. 그렇다고 파도가 싹 없어지진 않죠. 점점 없어질 거죠. decaying C라고 합니다. 그렇게 있는데 fully developed C state에서 잘 맞는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하고요. ISSC 혹은 ITTC라는 데가 있는데, ITTC 같으면 International Towing Tank Committee인가 컨퍼런스인가 그렇습니다. 조선에서 토잉 탱크 실험하는 선박 유치하시는 전문가들의 조직인데, 거기서는 이제 PM 스펙트럼을 좀 바꿔서 파라미터를 하나 더 넣어서 뭐 스펙트럼을 제시도 하시고 여러 가지 걸로 합니다. 하여튼 이거 그 피어슨 모스코비치랑 다른 게 스펙트럼이 하나 더 필요하다, 그런 게 있고요. 존 스왑이라는 게 있습니다. Joint North Sea Wave Project라는 건데, 그 지구상에서 해양 플랜트가 꽤 있으면서도 해상 상태가 나쁘기로 유명한 바다가 북해입니다. 기름도 나는데 북해가 되게 안 좋아요. 춥기도 하고 파도도 거세고. 근데 패치라는 게 있는데요. 굉장히 먼 바다면 물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 육지 반도가 이렇게 나오거나 하여튼 대륙에 되게 가까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바람의 영향이 그렇게 세지는 않는데 뭐 여러 가지 북해에 맞는 조건에는 PM이 잘 안 맞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조사해서 데이터 막 측정해서 만들었더니 저 잔수압이 있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PM 스펙트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X축이 프리퀀시고요. Y축이 에너지 덴시티입니다. 요 수식이 이렇게 있죠. 여기서 우리가 넣어야 되는 게, 자, 오메가는 그 파라미터예요. 오메가는 이거예요. G는 중력가 속도. 여기서 넣어야 되는 거는 알파하고 베타는 상수로 다 있습니다. 오메가 제로만 넣으면 돼요. 이거를 계산하면, 이거는 유입하고만 있으면 딱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만 있으면 유입하고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양 시스템을 어디다 설치할 거냐. 예를 들면 우리 LNG 벙커링 터미널이 있는데 뭐 부산 앞바다다. 그럼 이 데이터는 좀 좋진 않죠. 부산 앞바다가 확대된 이거를 놓고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보통 1년을 쫙 보면 1월에 상태가 제일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입하고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보는 건데, 보통 뭐 1.5m 안팎이다. 이렇게 되고, 3m보다 큰, 그때 이거는 이제 모바일 하버 이니셜 설계할 때 썼던 건데요. 3m보다 큰 파고가 올 확률이 대충 얼마나 되느냐, 그런 거를 또 이렇게 조사를 한 겁니다. 이런 과정으로 해양 환경 조건을 하나씩 정해 나가면서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바람에 대해서도 조사를 합니다. 모바일 하버 크레인이 높아갖고 바람의 영향을 무지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바람에 대해서도 대충 이런 조사를 하고, 그 요구되는 오퍼레이션 그 스케줄을 맞출 수 있느냐, 그러려면 미니멈 리퀘어먼이 뭐냐, 그거부터 엔지니어들이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모바일하고 사업단 분들한테 C스테이트 4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근거였거든요, 이게. 그랬더니 그분들이 계산해 보시더니 너무 어렵다. 한 단계 줄이자 해서 이제 3로 결정을 됐는데, 이제 대충 계산한 겁니다. C스테이트 만약 4라면, WMO 스케일에 의하면 유입하고의 최대값이 2.5예요. C스테이트가 레인지니까 2.5의 유입하고고, 그렇다면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되는 맥시멈 파고는 뭐냐? 그러면 이게 배니까 1000번, 그러니까 1000분의 1 정도 하면 되거든요. 그 옵션 스트럭처면 이게 무지하게 값이 달라집니다. 근데 배는 도망가는 애니까. 그러면 이때 PM 스펙트럼을 제가 가정을 했는데, 대개 1.86배가 됩니다. 식을 이용해서 막 유도를 해보면, 그러면은 4.65m의 파를 견딜 수 있으면 된다. 여기 이제 딱 나오고요. 그때 평균 파 주기는 6.1초가 정도가 되고, 제로 업크로싱은 5.64초 정도가 되고, 이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설계 조건을 디파인 했던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분유체나 배 설계 하실 때, 이거는 이제 너무너무 원시적인 거라 실제 조선소에서 배 할 때는 그냥 선주 측이 다 조건을 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선소에서는 안 해도 되는데 하여튼 이런 걸 한다. 선주 측의 엔지니어는 이런 걸 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조건도 있습니다. 요거는 오션 스페이스라는 컨설팅 회사가 지진공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갖고 왔는데요. 항만 설계 기준이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형선, 중대형선, 초대형선이 항만에 있을 때 저 정도 한계 파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항만을 설계하고 방파제를 설계해야 되는데 도대체 파를 얼마나 막아야 되느냐. 소형선이 오는 파도 항만은 방파제를 어떻게 잘 설계해서 이 방파제 안쪽에서는 0.3m보다 높은 파가 안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많은 통계적 연구를 통해서 소형선에 정의가 있겠죠. 그거에 대충 평균적인 크기랑 이런 게 다 있고 그걸 다 해석을 통해서 이 정도가 모션이 안정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설계 기준이 사실은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은 여러 가지 공학적, 통계적 혹은 사고가 발생하고 이런 거를 해서 만든 건데 레귤레이션으로 이렇게 정해졌어요. 법이에요. 맞춰줘야 돼 무조건. 그러나 이 법이 왜 0.3이냐? 백그라운드 계산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예. 이런 게 있고요. 안전하게 하역을 하려면 요 선체 동요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모바일하고 설계할 때 저희들이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컨테이너선일 때 육지에도 운동은 다 아시죠? 배가 있으면 이게 선수, 선미, 좌현, 우현, 좌현을 포트, 우현을 스타보드, 선수를 바우스턴이라고 하죠. 예.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서지라고 그러고요. 트랜슬레이션. 스웨이는 옆으로, 위아래로 트랜슬레이션 하는 걸 히브라고 그러고, 요거 선수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를 롤, 이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를 피치, 이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를 요라고 그럽니다. 각각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계류할 때도 이 정도를 만족시켜야 된다. 그런 게 있고요. 하역 작업할 때 선체 운동에 대해서 각각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질문. 이건 시스테이트가 아니고요.
항만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항만을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만들었어. 근데 예를 들면 컨테이너선에서 짐을 내리잖아요. 이 사람이 무조건 작업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류된 컨테이너선의 모션이 아까 그거보다 어떤 날씨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점점점 커지잖아요. 그럼 그 한계를 넘어가면 오퍼레이션을 스탑해야 됩니다. 규정상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방파제를 쌓고 정원화하는 데 들이는 시간과 노력과 돈이 있잖아요. 그것과 1년 365일 중에 일을 못해서 항만이 놀아서 버리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잘 해갖고 항만을 설계하는 사람이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성 평가랑 이런 걸 다 해서. 자,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바다에 관련된 뭔가 엮인 시스템은 다 오션 시스템이다. 근데 그걸 좀 이렇게 세분화하면 트랜스포테이션이랑 디펜스 뭔지 아시죠? 해군에서 하는 뭐 여러 가지랑 상선 요거를 학문적으로는 조선공학하고 해양공학으로 조선엔 마린 엔지니어링으로 나누고요. 우리가 좀 애매해요. 마린 엔지니어링이랑 오션 엔지니어링이랑 오프쇼어 엔지니어링이랑 어떻게 다릅니까? 하고 물어보면 이제 대답하기가 약간 좀 그렇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마린 엔지니어링은 기자재 쪽에 선박 엔진, 프로펠러, 뭐 트러스터 뭐 이런 쪽, 레이더 좀 선박의 기자재 쪽에 오리엔티드된 느낌이 많고 그다음에 해양 스페이스를 어떻게 쓰고 뭐 자원을 채취하고 그다음에 요새는 이제 그게 금지됐습니다만 해양에 쓰레기 투기하고 뭐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주로 하는 그런 게 오프쇼어 엔지니어링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 교수님 실험실 랩 이름이 거기가 그게 오프쇼어죠. 그게 오프쇼어예요. 그 실험실 이름을 마린 엔지니어링이라 드리면 안 돼요. 근데 제 실험실 이름은 들어간 말은 오프쇼어가 아니라 마린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릅니다. 예. 여하간 이런 걸 다 아울러서 하는 게 쉽빌딩 앤 오프쇼어 인더스트리인데 대충 좀 조선과 나오신 분은 대충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닌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 방주가 뭐죠? 바지선입니다. 바지선은 추진기가 없는 배. 그죠? 그때도 지었는데 여하간 현대적 의미의 조선은 40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제일 잘 나갔던 나라는 영국이었어요. 50년대 되면서 유럽으로 퍼졌었어요. 조선업이. 그 다음에 그 사이에 50년하고 60년 사이에 미국이 한번 짱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패망하고 나서 일본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냐면 조선산업으로 발판으로 해서 일어났어요. 60년대에서 80년대 조선을 일본이 세계에서 제일 잘했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2011년이지만 아직까진 잘하고 있는데 요새 기사가 막 나오죠. 중국이 뭐 무슨 기준으로는 한국을 따라잡았다, 역전이 됐다, 뭐 그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오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오느냐? 이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말들이 왜 그 나라가 제일 잘했냐라고 한마디로 분석한다면 저렇게 됩니다. 예.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이 있었어요. 그리고 늘 그렇듯이 가격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UK가 이러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세계 제1의 강대국이고 전승국이고 뭐 이랬던 그죠? 제조업을 산업혁명이 시작됐던 나라고 제조업을 전 세계를 주무르던 나라였고 뭐 그렇죠. 자, 지나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기 시작하고요. 그때 옆에 있던 서유럽이 가격 경쟁력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죠? 그때 일본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전후 복구를 위해서 정부에서 막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용접이라는, 리베팅이 아니라 용접이라는 거를 막 그때 새로 시도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뭐 리벳 하는 것보다 품질이 더 안 좋았다 그럽니다. 북극해 좀 가면 막 깨지고 막 난리 났다 그러는데, 그러고 있다가 영국은 경쟁력을 잃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이런 거를 신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가격 경쟁력을 내기 시작했고요. 일본이 하는 걸 그때 우리나라가 쫓아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가격 경쟁력을 우리가 갖기 시작했고요. 그때 중국이 또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조선이 참 이게 정부 주도로 보면 어트랙티브한 산업입니다. 무지하게 어려운 테크놀로지 필요하지 않거든요. 정부에서 지원을 하면 어떻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게 되게 많아 있고, 또 하나 특징은 노동력을,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를 되게 많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방, 후방 산업에 대한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중공업을 조선부터 시작해서 다른 산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동차로 가고, 뭐 이렇게 하기에 되게 좋은 포석 같은 그런 거고요. 어느 나라도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데 전쟁 후에 우리 자동차 만들자, 이런 나라 아무도 없어요.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수많은 나라가 시작을 했지만 여기 없는 나라들은 그게 잘 안 돼갖고 다 이제 말아먹은 나라들입니다. 자, 월드 쇼핑을 이렇게 보시면은 데이터인데요. 요게 제가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2006년에 민계식 회장, 현대중공업 회장님이 미국에서 했던 IMDC에 발표하셨던 자료를 조금 참고했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노르웨이에서 한국의 조선산업이랑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하고 조사한 자료에서 좀 자료를 갖고 오고 뭐 그랬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이 지금 되게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짝 일본이 있고, 조금 떨어진데 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유럽 이렇게 있는 트렌드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based on completion은 이게 완료해서 배달한 배 기준이라는 말이 되겠고요. CGT는 compensated gross tonnage라는 말이에요. 배가 톤으로 무게를 재는데 굉장히 복잡한 배도 있고 무게는 똑같지만 간단한 배도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팩터를 줘서 compensate 합니다. 제일 복잡한 배는 군함이고요. 무게는 가벼워요. 그래서 그런 거 해서 하는 게 CGT인데 일본이 70년대부터 오일 쇼크 있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이렇게 플럭츄에이션이 있습니다. 쭉 가지만 이렇게 돼 있고요. 2000년도 초에 우리나라가 일본 제끼고 따라 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유럽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트렌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신조 5도, 그러니까 새로 배를 짓는 오더 순으로 보면 이런 트렌드를 보실 수 있어요. 탱커가 있고 밑에서부터 벌크 캐리어가 있고 가스 캐리어 LNG, LPG 있고 컨테이너 베셀 있고 그 다음에 오프쇼어, 크루즈 베셀, 로로, 아더 이렇게 있는데 보시다시피 탱커하고 벌크 캐리어가 이게 사실 만들기 쉽고 부가가치가 별로 없는 배지만 그래도 저렇게 반 이상 차지합니다. 네. 애플 같이 굉장히 비싼 노트북을 고부가가치로 팔지만 마켓시어는 3%잖아요. 하지만 싼 컴퓨터는 그러니까 박리담회가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예. 이런 게 있고요. 이 설비 위주의 또 중장비 산업이다 보니까 지금 퍼실리티가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독이 우리나라 21개, 일본 21개. 2006년 자료인데요. 차이나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골리아스 크레인, 그 다음에 employees, 그 다음에 building capability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2006년이면 세계 탑 레벨입니다. 2005년도 기준
빌딩 리코드 기준으로 세계 10대 조선소를 보면 현대, 삼성, 대우, 현대사무, 현대미포, STX, 한진까지 우리나라 조선소입니다. 기준이 여러 가지예요. 백락이라고 배달은 안 했지만 앞으로 이제 주문할 거, 잔여 뭐라 그러죠? 네, 그걸로 보면 2006년 가을에 클락슨 리포트 기준으로 현대, 대우, 삼성, 현대사무, 현대미포, STX 6위까지 우리나라고요. 미쯔비치가 일본께 있고 한진이 있고 뭐 이렇습니다. 지금 요게 2011년 현재 기준 제가 데이터를 확보를 못했는데 아직 유지되고 있고요. 근데 1등하고 2등 차가 이거냐 이 차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가 이거냐 이 차이냐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통 이제 메이저 플레이어로 4개를 보거든요. EU, 유럽이랑 한국, 중국, 일본 율로 봐서 조선소당, 엔터프라이즈당 프로덕션 밸류가 어떠냐를 밀리언 유로로 보면 크기는 중국이 제일 큽니다. 이 말은 뭐냐면 중국 조선소들이 기업 자체 규모로 보면 훨씬 큽니다. 유럽 같으면 뭐냐면 중소기업들이 조선을 많이 한다 이런 걸 보실 수 있고요. 우리는 일본보다 한 2배쯤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당 종업원 수 보면 중국은 아직 노동집약으로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를 100으로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은 중소기업이고요. Annual CGT Output 이게 Compensated Growth 이게 생산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업당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중국이 크기는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보실 수 있고요. 일본은 크기가 우리보다 조금 작지만 그래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이렇게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프로덕티비티 레벨로 보면 이게 우리가 그 통념이랑 살짝 다른 거를 보실 수 있는데 이 글씨가 좀 깨졌네요. 요 진한색이 레이버 프로덕티비티 밸류 에디드 퍼 person employed입니다. 연한색이 레이버 프로덕티비티인데 프로덕션 밸류 퍼 person employed. 자, 트렌드가 딱 2개를 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동자 생산성 하면 우리나라가 생산을 제일 잘하니까 제일 높고 일본, 유럽이 그 다음이고 중국은 생산성이 좀 낮다라고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요 연한 색깔 그 박스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Production Value per Person Employed입니다. 근데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요 네모난 거거든요. 진한 거. 요거는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뭐냐면 Value Added per Person Employed.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그 애플 같은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우리가 그 드림카로, 슈퍼카로 하는 뭐 람보르기니 이런 거 몇 대 안 팔려요. 근데 한 대당 밸류 에디드는 무지하게 높죠. 소나타는 수십만 대, 수백만 대 팔리는데 마진은 되게 작죠. 뭐 어떻게 이렇게 보면 제가 이게 근거 없이 어서 소문으로 들었는데 크루즈선을 1년에 한 대, 2대 판답니다. 그래서 버는 돈이랑 우리나라가 1년에 50대씩 뭐 벌크 캐리어 파는 거랑 순수익이 똑같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한 네모로 보면 에디드 밸류. 그러니까 에디드 밸류로 보면 유럽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죠. 고부가 가치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매출로 보면 이렇게 하얀색, 그 밝은색 이건데 굉장히 놀라운 게 미래 경쟁력이 이 진한색 네모에서 나와야 된다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데 중국이 그렇게 낮지 않다는 사실이죠. 네, 그거 강조하려고 이거 갖고 왔고요. 우리나라의 또 독특한 특징입니다. 전체 나라를 먹여 살리는 퍼센테이지를 보면 남들은 고만고만한데 우리는 되게 이게 커요. 우리나라는
5대 주력 수출 상품 중에 지금 뭐 지난 기사에 보니까 1등을 한번 했어요. 떨어지면 2등, 3등.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망하면 우리나라는 타격받아요. 예. 그런 거고. 유럽을 좀 제껴놓고 한중일 3국을 보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현재 40% 셰어를 갖고 있는 글로벌 마켓 리더고요. 우리나라는 점점 하이 밸류 에디드 베셀로 하고 싶어 한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LNG선 이렇게 하고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에 지금 목숨 걸고 있습니다. 차이나 트랙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 또 잘하는 게 글로벌 네트워킹이라는 거를 지금 성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현대가 어디에 조선소를 샀죠? 망갈리아 대운가 그게? 동유럽의 망갈리아 조선을 샀고 STX는 중국의 대련 조선이 있고 한지는 필리핀 수빅에 또 조선소를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전 세계에 자기의 생산 시설을 STX는 아커스 야드 샀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글로벌 네트워킹을 성공적으로 하는 나라나 이 한중일 3국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일본은 역시 하이 밸류 에디드가 아니라 하이 퀄리티를 추구하는 면이 있고요. 꾸준히 지속적인 인수합병을 통해서 그 규모를 키우고 있고 꾸준히 시설을 개선하고 있고 자국 내 오더가 많습니다. 섬나라다 보니까. 그래서 기본으로 이렇게 오더를 깔고 가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없습니다. 99점 몇 %가 다 수출이고요. 이 사람들의 목표를 스트라테지 플래닝을 봤더니 30%는 유지해야 된다. 전 세계. 그렇게 하고 있고 중국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어빈던트 칩 레이버 이게 무지하게 많다는 거. 그다음에 역시 세계의 공장이다 보니까 거기서 짐을 싣고 전 세계로 수출하는 게 되게 많은데 그거를 중국 선사가 하고 그거를 중국 조선소에 오더합니다. 그런 식으로 스트라테직 플래닝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두 개의 연구 조직이 있습니다. 북쪽에 있고 남쪽에 있는 게 하나 있는데 2천여 개의 조선소가 있는데요. R&D를 이 두 개에서 다 해줘요. 그래서 공유하는 게 있고 이거를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도면이 중국 어디 조선소 한 군데 갔다 그러면 거의 그 다음날 2,000개 조선소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좀 저가 선종을 하고 있는데 고부가 가치선으로 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으로 보면 그 다음 마켓 리더는 중국이 아닐까 사람들이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2007년 마켓 셰어를 보면은 오더, 주문량, 컴플리션 한 거, 배달한 거, 그 다음에 오더북, 백오더로 남은 거 이렇게 보면은 아직 우리나라가 2007년 기준으로는 잘 하고 있지만 중국이 요게 미래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요 소프트웨어로 하니까 이렇게 그림이 자꾸 깨지네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마켓 세그먼트 이게 노스트 이스트 아시아의 약인데 한중일 3국이랑 비교한 건데요. X축이 배의 크기예요. 스몰 그러니까 작은 배, 큰 배. Y축이 컴플렉시티입니다. 복잡하지 않은 배, 복잡한 배.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큰 배에서 복잡성이 조금 없거나 조금 중간쯤 가는 거를 우리가 먹고 있고 유럽은 복잡도가 좀 높지만 크기는 좀 작은 배들을 주로 하고 있고 차이나는 좀 크기도 그렇고 복잡도도 낮은 이렇게 초기로 이렇게 가고 있고 그 중간을 일본이 먹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서 가고 싶어하는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일본은 역시 같은 방향, 일본은 여기서 유지하려고 하는 그게 측면이 강하고요. 중국도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고 그렇습니다. 전후방 산업이 연계가 또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자재 산업 우리나라 많고요. 특히 엔진,
마린 엔진을 직접 생산하는 그런 나라는 별로 없는데 그런 게 있고요. 그 철강도 우리나라 세계에서 손꼽히는 철강 업체가 있고요. 해운 업계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해운 업계가 있어서 요게 이 시너지 효과를 잘 내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론은 보셨어요? 다 이런 포스코, 동국제강, 현대제강. 네. 네. 쉽빌딩 디맨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성장률을 보면 탱커 별로 안 돼 있고 컨테이너가 많이 성장할 거로 보이고 그다음에 LNG, LPG 캐리어 이렇게 좀 가격이 비싼 것도 성장할 거로 이렇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문 양을 보시면 이렇게 이 탱커가 꾸준히 간다는 거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탱커, 컨테이너, 벌크 캐리어 이게 물량으로 보면 많은 좀 그런 거로 보실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기업가 정신이 강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 재벌 시스템이 단점도 있지만 어떤 때는 또 좋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국이 왜 망했냐 라는 거의 이유로 엔터프레니어십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있고요. 같은 말이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만한 게 이거는 중국과 우리가 별로 차별화가 안 돼 있어요. 엔지니어들이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많다. 스킬드 워커가 많다. 요거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오해 중에 하나가 중국 조선에 스킬드 워커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싸다 그러죠. 그 사람들은 인건비가 싼 대신 싼 만큼 일을 하고요. 한국 사람한테 줄 만큼 돈을 주면 한국 사람들만큼 스킬드 워커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엔터프레니어십이랑 스트롱 윌 오브 리더에 의해서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이제 큰 그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 정서랑 맞다. 이렇게 손으로 뚝딱뚝딱 그 주문해서 그거대로 맞춰서 막 만드는 거를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아직 보이지는 않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보실 수 있는데 하이스피드 크기가 점점점 더 커질 거고 경량화 될 거고 더블헐 뭐 이런 거 안전성이 이제 늘어날 거고요. 친환경, 그린쉽, 그다음에 오일앤가스 이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 디자인하고 쉽 빌딩이랑 그걸 매니지먼트 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미래에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짐작을 하고 있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업계에서는 대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가 커져서 배가 커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점점점 규모의 경제 때문에 배가 커지고요. 배가 빨라지고 환경, 친환경으로 가는 뭐 그린십 이런 말이 요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복잡한 배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극지방 쪽으로도 많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소개를 자세하게 안 드려도 되는 게 우리 학과 특성상 우리 학과에서 하는 게 다 요겁니다. 전통적인 조선을 저희는 거의 안 하는 대신에 앞으로 뜨지 않을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자료인데요. 그림이 자꾸 깨지는데 우리나라 아이탭이 그 기술 무슨 평가원 거기서 전문가들을 모아서 조선해양 쪽 기술이 어떤 트렌드로 개발이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로드맵을 그린 게 있어요. 보면 알겠지만 새롭게 고부가 가치 뱃셀 쪽이 하나가 있고 요게 다 깨졌지만 아마 옵쇼 이거고요. 네 번째가 그 쉽야드 생산 쪽에 관련된 기술입니다. 생산을
헐 디자인, 그 다음에 CAD, 그 다음에 PDM 뭐 이런 쪽으로 가는데 저는 우리 랩에서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이 오프쇼에서 새로운 시스템 그 프론트 엔드 디자인 앤 엔지니어링 그런 쪽이 요건데 장대준 교수님 랩이 이런 쪽을 주로 하고 계시고 쉽빌딩 쪽에서는 그 코어 테크놀로지 온 가스 하이드레이트 트랜스포테이션이라든가 매스 쉽빌딩 테크놀로지라든가 에너지 시스템, 해양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교수님들이 군데군데 다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예, 오늘 이메일로 나간 그 자료 보시면 그림 안 깨지고 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한국 그 조선협회 코쉽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그 자료를 내가 첨부 그 레퍼런스로 같이 보내드렸으니까 그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문 받겠고요. 다음 금요일에는 그 쉽 어퀴지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슈퍼마켓 가서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잡하거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참고로 우리 기계항공 시스템 세미나 있죠? 화요일마다 그 스케줄도 있고 그 다음에 진로 설계 세미나에도 보면은 무슨 산업의 트렌드 특히 오일앤가스, CCS, 해양 풍력 발전 이렇게 좀 세분화된 주제로 전체 산업 트렌드를 이렇게 보는 그런 세미나들이 많은데 꾸준히 가서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